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50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마는 시장은 이것을 차익 실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을 따라간 영향이 좀 컸는데요. 그동안 펀더멘탈을 아랑곳하지 않고 따라가던 주가 어제는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미국 시장 다시 올랐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가 점선으로 표현해놨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어제 시장이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하면서 간밤에 8.6%나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이 상당히 높은 주식인데요. 아무래도 산타랠리가 오늘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크로스 is coming to town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구조에서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노래를 좀 삼가하고요. 오늘도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1.2% 넘게 상승한 점이 좀 유의미해 보이는데요. 특히 고점을 계속해서 장 막판까지 높여갔다라는 점 모두 3대 지수 동일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제자리에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에 오늘 정규장에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랠리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에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3분기 GDP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함께 살펴볼 거고요. 실제 수치 4.9%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속보치,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 수치는 4.9%고요. 이번에 발표한 확정치 수치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잠정치 수치보다는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3분기 GDP 성장률이 2021년 4분기에 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의 2.1%보다도 2배를 넘는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성장을 뒷받침하는 소비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고 또 고용도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내년에는 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마감했고요. 사흘간의 상승세를 마무리하고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앙골라가 오펙 탈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석유 생산 쿼터는 하루 110만 배럴이었습니다. 사실 전체 양으로 보자면 하루 산유량이 3천만 배럴이 넘는 오펙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다지 크진 않을 수만 있겠지만 다만 상징성 부분에서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원국 내에서 결속력이 이전만 못하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추가 감산이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US considering hiking tariff on China EV solar products Wall Street Journal reports라는 기사고요. 미국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경쟁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부양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최근 백악관 그리고 경제 관련 부처들이 전기차 등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관련된 신재생 부분까지도 포함을 좀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제품이나 전기차 배터리 팩도 여기 함께 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해당 관세에 대한 장기 검토를 내년 초에 마무리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최근 시장에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좀 공급이 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대선에서는 꼭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미중과 갈등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에 맞서서 미국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오긴 했습니다. IRA를 통해서 중국산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에 대해서 약 98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이 가격 경쟁력이 월등한 중국 전기차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다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때문에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나마 좀 숨통이 좀 트인 부분이 있다면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일단 미중 갈등이 좀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관세가 또 어떻게 될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밤사이에 나온 소식 하나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U.S. to gather intelligence on Chinese chip makers as Biden mulls tariff라는 기사고요. 밤사이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망 정보 수집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상무부가 미국 기업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얼마나 의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범용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내년 1월에 자동차, 항공, 우주 그리고 방산 등 100개 기업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중국 기업들의 경쟁사를 제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을 활용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을 장악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이터 통신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China bans export of rare earth Processing Tech over National Security라는 기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자원 무기화로 좀 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서 전략 물자인 히토류 가공 기술의 수출도 통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즉 히토류를 추출하고 또 분리하는 기술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전략 금속 분야에서 일단 주도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에서도 히토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을지 장중 흐름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이터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삼성 to set up chip packaging research facility in Japan이라는 기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와 반도체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나섰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가 일본 요코하마시에 신설할 첨단 반도체 연구 개발 거점에 최대 200억 엔,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 약 1,800억 원을 보조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 새롭게 만드는 연구개발 거점에 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여기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마련했던 포스트 5G 기금을 통해서 이 절반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연구개발 거점을 통해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나 장비 업체들과 좀 협력을 해서 AI용 그리고 5G용 반도체의 후공정 연구를 여기서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꽤 해왔는데요. 실제로 대만 TSMC의 공장 건립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 반도체 시장을 좀 육성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 마감으로 인해서 초록빛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초록빛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잉 기사 함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잉은 전일 대비해서는 0.68%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보잉이 중국 항공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4년 이상 중단됐던 중국 737 맥스 항공기 인도를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잉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승인은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회사에도 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또 이번 승인으로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보잉의 737 맥스는 2018년과 2019년에 잇따라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중국을 통해서 인도 결정까지 나게 된 겁니다. 보잉의 납품 재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시장 중 하나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중국은 세계 최대 항공기 시장으로 2042년까지 세계 항공기 수요의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부터 보실 거고요. 전일 대비 1.46% 밀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파라마운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2.7% 앞서 봤던 워너 디스커버리보다는 조금 더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미디어 대기업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또 다른 미디어 경쟁자인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초기 단계의 합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CEO 그리고 파라마운트의 CEO가 함께 지난 19일쯤 회동해서 합병에 관해서 대략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들 기업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따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두 회사 합병 논의 소식은 최근 파라마운트사의 기업 향방에 대한 추측이 좀 활발한 가운데 나오게 됐고요. 워너 미디어도 디스커버리와 합병하게 되면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는 명칭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이 대부분 적자인 것과 달리 워너브라더스 자체적인 스트리밍 사업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영화 제작사 그리고 CBS 방송을 보유하고 있는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부채에 좀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병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파라마운트에게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연말 증시 불안 요인 제거, 시장선 환호. 다만 세수 결손 지적도 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결국은 통과가 됐죠.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대주주의 대상을 현행 10억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인데요. 주식시장 안정과 함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조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세수 결손이 부담인데 이보다는 정책 효과 극대화로 얻는 것이 더 많다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카드를 전격적으로 내세웠다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고요.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 완화 방침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했습니다. 시장은 이에 일제히 환호성을 쳤고요.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총 1,099억 원을 담았습니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완화 결정에 매수로 화답한 부분인데 다만 어제 시장에서는 개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을 보였습니다.
업계는 큰손 투자자들의 연말 매물 폭탄 우려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100억 원이었었지만 점점 기준이 강화됐었고요. 이때마다 시장은 매물을 쏟아내기 바빴었습니다. 특히 2017년 12월에는 다음 해 기준이 강화된다라는 소식에 5조 1,000억 원, 코스피, 코스닥 합한 금액이었죠. 해당 금액의 개인 매물이 쏟아져 나왔었고요. 이처럼 연말에 큰손들의 대규모 매도가 발생하는 것은 양도세 기준이 되는 직전 사업 연도의 종료일이 연말 마지막 증시 개장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12월 28일로 28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가 된다면 주식 양도소득의 20에서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에 연말이면 주식 큰손들은 양도세 폭탄을 피하고자 대량으로 보유 지분을 정리하곤 했었는데 정부가 영업일이 소요되는 주식거래 특성까지 감안해 26일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식 물량이 50억 원 미만인 투자자가 내년 납부할 양도세 부담 탓에 매도 물량을 시장에 쏟아낼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라고 시장은 안도하고 있고요. 더구나 양도세 요건이 크게 완화가 되면서 올해 증시 투자를 마무리했던 큰손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기회까지 마련됐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59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은 재정당국에 있어서 부담 요인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가 크지 않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 가운데 2021년 양도 차익이 발생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2021년 기준 전체 개인 투자자의 0.0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같은 점에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세수 감소 규모는 추정되고 있진 않지만 10억 원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세수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세수 감소보다 주식 하방 압력을 줄이는데 더 큰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시판 낙수 효과를 기대한 조치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 개인은 이달 들어서 총 5조 97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번 양도세 완화 대책으로 추가로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반등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수혜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는 개인 투자자의 선호도가 높은 2차 전지주가 단연 꼽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개인은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이달 들어 2차 전지 종목을 대거 매도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양도세 완화 대책으로 추가로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다시 몰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됐었던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막을 수급상 장애물도 사라졌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2차 전지 업종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의 연말, 연초 랠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더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업계는 공매도 금지 그리고 양도세 완화 조치로 개인 투자자 심리가 대폭 개선됐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진 여건이라 내년 초까지 우호적인 증시 환경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앞다투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대주주 과세 기준 5배로 상향을 했고요. 기재부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다라는 이야기를 내걸었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이 있긴 하지만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크지 않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충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도 덧붙여서 내보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불법 공매도, HSBC 그리고 파리바, 역대 최대 100억씩 과징금,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 무차익 공매도를 한 BNP 파리바와 HSBC에 각각 100억 원씩 총 200억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감원의 계획대로 과징금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라면 이는 불법 공매도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뽑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10월 BNP 파리바 홍콩 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규모로 무차익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홍콩 HSBC 역시 2021년 8에서 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익 공매도를 한 사실이 파악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기도 했었는데요.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다시 사들여서 갚고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차익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부터 내는 것이어서 불법적인 투자 행위로 분류되고 있고요. 금융위는 BNP 파리바와 HSBC 사례를 근거로 지난달 6일부터 국내 증시의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 혐의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올해 3월 ESK 자산운용의 38억 7천만 원입니다. 정부는 이전까지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만 부과했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들끓자 2021년 4월부터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시행한 이후부터 공매도 주문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불법 공매도를 시행한 HSBC와 BNP 파리바에서 각각 100억 원씩 과징금을 추진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꼽히고 있고요. 금감원의 계획대로 과징금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불법 공매도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반도체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러시의 12월 수출도 훈풍. 네, 세 번째 소식이죠.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0% 가까이 늘어나면서 연말 수출 훈풍을 이끌고 있다라는 분석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간 무역 수지도 16달러 흑자를 기록했고요. 무역 흑자는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 수출액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3% 늘어난 378억 7,200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9.2% 증가한 362억 5,600만 달러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무역 수지는 16억 1,600만 달러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약 13% 늘었는데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연속해서 감소세를 보여주다가 올해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달 2개월째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간 고전했던 반도체 수출의 가파른 반등이 눈에 띄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달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약 20% 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하기도 했고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10월까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다가 지난달 10%가량 늘면서 상승 반전한 이후 증가폭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4분기 반도체 수출액도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관측되고 있고요. 앞서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해서 약 마이너스 40%를 기록했었는데 2분기와 3분기는 각각 34% 그리고 22%로 점점 폭을 줄여나가고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부분의 품목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전날까지 집계된 올해 하반기 수출액이 상반기 수출액에 육박하면서 연말까지는 무역 수지뿐만 아니라 수출도 상저하고 실현이 확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반도체 러시의 12월 수출도 훈풍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일부터 20일까지 13% 넘게 증가했고요. 석 달째 플러스권에서 안착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19.2% 늘면서 점점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도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국 첫 1위로 올라 중국은 살짝 빠졌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조금 더 짧게 전달드립니다. 수소에 힘싣고 PBV 그리고 UAM 공개했다. 역대급 전시관을 꾸릴 예정. 네, 마지막 소식으로 현대차 그룹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대차 그룹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S2024에 참가해 역대급 규모의 전시관을 꾸린다라는 소식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CS2024가 열리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웨스트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웨스트홀은 주로 모빌리티 업체들이 전시를 하는 공간인데 약 5년 만에 CES에 동반 출격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수소 소프트웨어와 목적 기반 차량 즉 PBV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대거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부분 역시도 공시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현대차는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미래 비전을 선보일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모빌리티, 데이터, 도시를 연결해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전략과 미래 변화상도 소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아도 2019년 이후 약 5년 만에 CES에 복귀합니다. 기아는 모두를 위한 모빌리티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목적 기반 차량 모빌리티 솔루션의 미래 비전을 선보일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2021년 회사의 로고를 변경하는 브랜드 리런칭 이후에 첫 참가를 알리는 부분입니다. PBV 비전과 비즈니스 전략을 집중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2024년 CES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번 CES에서 당장 양산이 적용 가능한 20종의 모빌리티 신기술을 내놓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혁신 디스플레이 시리즈를 비롯해 고출력 통합 충전 제어 모듈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들이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웨스트홀에서 5개사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전시를 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 5년 만에 동반 출격합니다. 사용자 중심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대모비스는 투명 디스플레이 역시 처음으로 선보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역시도 꼼꼼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의견까지 덧붙여서 들어보면서 관련된 소외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전날까지 44% 오른 HMM, 증권사 의견에 11% 곤두박질. 오늘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림은 이틀 연속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었고요. 네. 페노션은 이틀째 하락, HMM은 3일 천하로 끝났다라는 소식입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HMM의 그 매각과 관련돼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하림으로 결정이 되면서 뭐 관련주들의 이제 등락이 좀 엇갈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최근에 그 홍해의 그 지정학적 위험 리스크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해상 운임이 조금 소폭 상승한 것도 이렇게 HMM이 강세를 띄었었던 뭐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12월, 그러니까 21일 기준,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발표 이전인 12월 15일보다 종가 대비 4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장중 기준으로 보면 이제 50%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제 같은 경우 소폭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HMM은 뭐 상승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매수 인수 주체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향후에 이제 HMM을 인수하기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3일째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증권사들이 이렇게 이제 하림의 HMM 인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들을 이제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전부 다 이제 매도 성격의 그런 이제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게 주가를 약세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HMM에 대한 이제 목표 주가를 기존 15,000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의견도 중립에서 매도 의견으로 하향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 그 여파로 11%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신영증권이 이렇게 이제 발표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수 가격에 HMM에 대한 경영 그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수 가격이 지금 뭐 추정해 보면 주당 16,000원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15일 종가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해운업에 대한 그 이제 인식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
앞서 이제 매수 주체인 펜오션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 분석을 최소한 1년 이상은 분석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는 HMM 인수와 관련돼서 2조에서 3조 원 정도의 이제 유상증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림그룹 회장이 직접적으로 3조 정도의 이제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현재 그 공시도 HMM에서 하림하고 펜오션에서 나온 공식 내용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증자는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증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펜오션 관련돼서는 뭐 주주 희석 가치가 상당 부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상당 기간 동안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펜오션에 대해서 기존의 목표 주가 7,000원에서 4,5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들이 펜오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HMM을 인수하면서 현재 펜오션 외에 이제 벌크선이 이제 펜오션 외에 컨테이너사인 HMM을 통해서 종합 이제 해운 관련된 그룹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HMM 같은 경우 현재 글로벌 선사 순위 8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향후에 이제 향후에 이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향후에 이제 7위 수준까지 5위 수준까지 지금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 잠깐 보시면 이제 글로벌 해운 선사의 이제 순위입니다. 쭉 보시면 HMM이 지금 8위 정도,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한 2.8% 정도를 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5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7%대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 한 2.5배 정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과연 이렇기 위해서는 2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0억 달러 정도 되면 이제 하나로 2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자금력이 향후에 더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상 내년부터 해운업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류 대란 여파 때문에 해운주 살짝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증권사들의 부정적인 리포트 영향으로 HMM 역시도 급락세를 연치 못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면 또 어떻게 잡아야지 투자를 좀 잘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에서는 이제 승자의 저주를 제일 이제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도 봐도 대형 이제 M&A를 한 이후에 이런 인수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던 적이 이제 몇 차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웅진이나 이제 금호그룹이 대표적으로 이제 대형 이제 건설사를 인수한 이후에 뭐 그룹이 이제 해체될 정도의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6조 4천억이라는 이제 상당히 큰 금액을 이제 베팅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이제 하림이 이익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시장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하림 이제 JKL 컨소시엄에 지금 이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고 보면 뭐 가장 큰 게 이제 자체 자금 조달, 그다음에 JKL 이제 파트너스에 대한 이제 차입이란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펜오션의 선박 유동화, 그다음에 영구채, 그다음 유상증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기관을 통한 이제 인수금융 이런 이제 조달 구조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달 금액 중에서 6조 4천억 중에서 최소한 5조 원 정도는 이제 하림이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5조 원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금리를 잘 빌려서 지금 시장 금리가 조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5% 이상대에서 자금을 빌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연간 한 2,5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가 추가적인 이자로 발생을 한다, 차입금 이자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림에서 이제 작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2,4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의 차입금 이자가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하림이 과연 그 재무적인 위험을 버틸 수 있겠느냐가 시장에서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뭐 얘기 나오는 것 중에는 펜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유상증자를 3조 원 정도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 3조 원을 증자를 하게 되면 뭐 그만큼 부담이 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지금 그 하림 지주가 펜오션의 지분의 52%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1조 6천억 정도의 이런 증자 자금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림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것도 차입금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HMM 노조의 이제 반대입니다. 뭐 HMM 노조 같은 경우도 하림이 이렇게 이제 대규모 차입금을 통해서 인수를 추진하는 거는 HMM에 현재 쌓여 있는 현재 이제 현금성 자산 10조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에 눈독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뭐 향후에 이제 이런 해운 운하업에 대해서 이제 부진이 지속이 되면 이런 자금을 그런 자금으로 써야 되는 거지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상당히 회사의 성장에 저해를 가질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우려로 반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림 측 입장에서 보면 일단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펜오션도 이제 인수를 했었는데요. 펜오션을 인수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할 때 지금 뭐 전혀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인수한 이후에 펜오션의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펜오션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인수를 했는데요. 2015년 매출액이 1조 8천억이었는데 작년 매출액이 6조 4천억으로 약 2.6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자산 규모도 2015년 4조에서 작년 말에 7조 5천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과거에 해운업을 운영했었던 그런 노하우로 HMM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 입장에서는 이제 정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큰 게 양재동에 물류센터를 위한 부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지 개발 관련돼서 지금 한 6조 4천억 정도의 자금이 투자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 양재동 물류센터가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고 계획대로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들어가는 뭐 HMM 인수 자금은 충분히 이걸로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게 하림 측의 주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업황에 대한 이제 부진감에 대한 우려도 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뭐 해상운임, 특히 SCFI 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오른 거에 대해서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빠지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요.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막 급격히 빠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대형 글로벌 선사들의 신규 선박들의 그 신규 출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6년도까지 지금 신규로 발주되어 있는 컨테이너선 물량을 보면 지금 있는 물량의 20%가 넘을 만큼의 물량이 신규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신규로 컨테이너선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SCFI 지수가 쉽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 예상치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은 투자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HMM이나 펜오션 같은 경우 향후 성장성에 대한 양사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딱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네, 뭐 컨테이너 관련된 쪽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벌크선 관련돼서는 여전히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펜오션을 제외하고도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이제 국적 벌크 선사 중심의 이제 해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에 이제 대한해운 LNG가 있습니다. 뭐 LNG 선의 운반이 최근에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대한해운의 실적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형선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BDI 지수의 변동폭에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벌크선의 이제 해상 운임 그 지수는 중국의 경제 움직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중국 경제가 좀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벌크 선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벌크선에 조금 더 주목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최선을 주는 대한해운을 꼽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탈로는 HK이노엔 이 회사고요. 펀더멘탈로는 HD 현대건설기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HK이노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약간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더에 걸려 나왔는데 조정이 끝났나요? 좀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HK이노엔은 여러분들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컨디션 아시죠? 컨디션 드링크. 옛날에 CJ 제일제당 있을 때 컨디션 그때 출시를 했었는데 최근에 한국콜마한테 이렇게 인수가 됐지만은 컨디션 시장, 기능성 음료 시장에서 마켓시어 1등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 뷰티도 합니다. 한국콜마하고 공동으로 하죠. 이거 외에도 이제 전문 의약품 판매 이래가지고 뭐 수액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 뭐 위 역류 이런 관련되는 질환 치료제 이런 걸 다 합니다. 제일 유명한 게 K캡이라는 건데 최근에 거기 관련돼서 뉴스가 좀 떴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보령하고 말이죠. 내년 1월 1일부터 K캡 그러니까 요거는 HK이노엔 제품이에요. 요거를 보령에서 가서 공동 판매를 할 거고 여기 보이는 카나브 요거는 이제 고혈압 관련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보령 제품인데 이거를 HK이노에서 서로 교차로 공동영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발표가 얼마 전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말이죠. 요 K캡 판매에 대한 수수료율이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회사가 영업 마진율이 무려 50%나 좀 올라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마진율이 8%대에 있다가 12%대로 다니까 거의 뭐 상당히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영업이익이 내년에 모멘텀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주가 조정이 이제는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증권은 내년의 영업이익과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탄탄해질 것 같다. 실적이 K캡 매출 성장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것 때문에 수익성도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쪽에서 수액에 있어서 조금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공장이 이제 다시 가동을 하면서 수액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다시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 쪽에서도 공동 영업하면서 K캡도 좋아지고 다른 쪽도 뭐 슬슬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수액 쪽도 좋아진다고 하면은 다 괜찮아지는 정상화 국면으로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K캡 로열티 이쪽이 수입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할 거다. 반면에 광고비는 좀 절감할 거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내년 영업이익률은 금년에 한 8%대에서 내년에 12%대로 급격하게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는 보니까 기관까지도 매수에 가담을 하더라.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려 나왔습니다. 자, 공매 잔고율을 보니까 0.8%에 여전히 뭐 시장 평균 0.4%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보다 높죠. 그러니까 계속 낮아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공매가 환매수 될 수 있다. 숏 커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매수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말이죠. 이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중하단 정도니까 아주 그 하단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지금 중하단이니까 역사적 밸류 밴드 기준으로 매력이 좀 살아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단지 그 포워드 PER이 16.6배입니다. 이렇게 뭐 아주 낮지는 않죠. 그러나 이렇게 금년에 24년도죠. 24년도에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모멘텀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가 리레이팅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터치를 하겠습니다. 29% 정도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HK이노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그 건설기계 이 회사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두산밥켓을 말씀을 드렸었죠. 두산밥켓 이렇게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릴 때 제가 어느 미국 회사를 말씀드렸죠. 바로 캐터필러였습니다. 캐터필러 주가도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캐터필러 주가가 올라갔다고 그랬죠?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30년 모기지 금리도 1%포인트가량 고점 대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뭐죠? 주택을 매수하려고 했던 대기 매수자들이 주택을 이제 사기 시작하는 그런 게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 수요나 건설 투자 이것도 조금 고금리 때문에 조금 멈칫하던 게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지난번에 태양광, 풍력 제가 말씀드릴 때 다 금리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까요? 금리 때문인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오면 꽉 막혀있던 PF 그리고 장기 투자, 거액의 투자금이 요구되는 이쪽은 투자가 슬슬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밥켓 주가가 왜 올랐느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건설기계 쪽에 조금 온기가 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HD 현대건설기계 녹색입니다. 주가가 아주 많이 밀렸어요. 지난번에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밀려가지고 여기 밑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구조적으로 회사가 좀 바뀌고 있는데 지금 봐줘야 되는지 덜 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그래서 심지어는 건설기계 업종의 최선호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굴착기 판매 여기가 좀 중형급으로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사실은 중국 의존도를 좀 많이 최근에 줄여왔어요. 그래서 북미 쪽이나 자원국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그쪽은 대형이나 초대형 건설기계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바뀌는 모습을 주가적으로는 많이 반영을 안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북미 자원국 이쪽에 모멘텀이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좀 다시 봐주자. 지금 저평가 상태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통합 플랫폼 관련해서 시너지 24년 말부터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조금 두고는 봐야죠. 그러니까 공동 구매하고 이런 거예요. 이걸로 비용을 좀 절감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여기는 조금 좀 봐야 되는 거고 비용 쪽에서는 울산에서 이제 여기서 공장을 갖다 다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캐파가 한 50%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관련돼서 한 2천억 정도 들어가요. 여기 비용이 조금 이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왕창 이렇게 좋아지는 그림은 아니지만 지금 구조가 좀 바뀐 거에 대해서 시장은 너무 지금 안 봐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증권입니다. 우려가 좀 과하게 반영됐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 의존도 최근에 많이 줄여가지고 중국만 바라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OP, 영업이익이 내년에 많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냥 4% 정도 좋아지는데 중국은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미나 신흥국 쪽에서 자원국을 얘기하는 거죠. 수요가 견조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북미 쪽도 있고. 인도 쪽도 있습니다. 인도 쪽도 계속 들어가서 하는데 인도 쪽은 사실 마진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래요. 저가형을 좀 요구를 하는데 인도에서도 정부에서 계속 인프라 투자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형 인프라 투자형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거기서 건설기계가 많이 쓰입니다. 중국 제품들하고 경쟁을 많이 해가지고 마진 구조는 별로 안 좋습니다만 일단은 수요는 견조하다 이런 얘기고 브라질 쪽에서도 괜찮아요. 브라질 쪽에서도 지금 대형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자원국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안 볼 이유가 없을 정도로 밑에 이렇게 처박혀 있었던 주가입니다. 기관들이 매수세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두산밥켓이나 다른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역사적 밸류 봤을 때도 지금 하단에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더 내려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년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지지 않아도 4% 정도 좋아진다? 그러면 여기서 받쳐놓고 좀 사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관들이 사들어오는 건데 밸류에이션 보시죠. 포워드 PER 5.0배밖에 안 됩니다. 시장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터치를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44% 정도 보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HK 이노엔, 펀더멘탈로 HD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마이크론 호실적도 기대감 상승 이끌고 있고요. 오늘의 일면 전날까지 44% 오른 HMM, 증권사 의견에 11% 곤두박질. 이번에 벌크선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대한해운 최선호주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공매도 잔골 하락하고 있는 HK 이노엔 센티멘탈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업종 최선호주 HD 현대건설기계 펀더멘탈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